자, 제가 처음부터 김종인, 이준석을 정리해내지 못하면 윤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은 결국은 김종인과 지금 이준석, 이거는 윤의 당선 직후 선대위 출범까지 그때도 쳐내야 되느냐 마느냐고 11월 중하순쯤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쳐내지 못하고 또 같이 갔고 지금 지지율이 바닥으로 가는 사이에 지금 2차 파동이 일어났고 이번에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2달 전에 쳐냈을 때하고 지금 쳐냈을 때 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2달 전에 쳐내는 게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지지가 이재명보다 한 10%, 7, 8% 앞설 때 그를 쳐내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데 이제 2달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자기 수준을 다 보여주고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국민 앞에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도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야당 후보로는 앞서고 있어도 추월당할까 걱정해야 돼요. 왜? 범여권이 모든 수단을 다해서 흔들고 공작을 할 거기 때문에 한 4, 5%는 앞서야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앞서기는커녕 여론조사에서 10%까지 지고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한 3에서 5% 정도 지지 않을까 보는데 문제는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윤은 구제불능이다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10% 떨어졌다고 만드는 지지율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20% 정도 높았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윤석열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윤석열이 왜 저렇게 됐을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정치를 잘 모릅니다. 또 법대 나온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고 법대에 나오자마자 재수하다가 검사 돼서 검사가 단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은 세상의 물정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윤은 고생도 안 해봤어요. 구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수할 만큼의 집에서 뒷받침을 해줄 능력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구수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윤이 검찰총장까지 간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구수를 한다면 그걸 갖다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집에서 한 5번 떨어지면 때리치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윤이 세상을 잘 모르는데 뭔가 맞서서 지지는 올라가니까 이제 윤한테 접근들을 한 겁니다. 홍석현이도 접근했고 김한길이도 접근했고 김병준이도 접근했고 김종인이도 접근했고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조선동아도 접근했을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재벌들 쪽에서도 접근했을 겁니다. 자, 윤이 처음에 그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달하는 그들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나 그들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노동 문제나 그들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주택 문제가 윤이 바라보는 사회 문제라고 초기 세팅이 된 겁니다. 그가 처음에 나와서 자신감 있게 밀턴 프리드먼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는 정말로 윤이 옛날부터 밀턴 프리드먼을 숙독하고 그의 사상을 진짜로 가치 있게 받아들였다면 이건 대통령 안 된다. 자, 밀턴 프리드먼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죠.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세계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져들고 공산주의에 비해서 위기가 느껴지던 미국, 영국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소비가 둔화되고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황에 빠져들었고 또 오일 쇼크까지 연이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서는 밀턴 프리드먼 식의 노조를 정리하고 세금을 줄이고 그런 작은 정부를 통해서 한마디로 부팅을 시도하는 부분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와 글로벌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시기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부정식품을 이야기하고 또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이 자유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150만 원짜리 노동을 할 사람은 그걸 하게 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윤석열의 마인드, 이거는 그야말로 2030이 봤을 때는 저게 완전히 신자유주의적인 악덕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고, 그리고 종부세를 걱정한다고 말하고, 조중동이야 종부세 걱정하는 데죠. 조중동의 오나나 간부들은 종부세 걱정이 되겠지. 그렇지만은 말도 순서가 있고 이래도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윤석열이 집 없는 사람의 집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 주거를 걱정해야지 종부세를 걱정해요. 사람은요, 옳은 말이라도 말 순서를 바꿔 하면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박혀 있는가를 남에게 들키는 겁니다. 윤석열이 종부세를 주거 문제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은 기득권 편에 서서 그들이 좋아할 이야기만을 지저귀는 한마디로 머리에 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2030이라도 그 사람의 축적된 말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인드나 수준이 어떻다라는 것을 2030은 그런 걸 굉장히 귀신같이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에게 처음부터 반기득권적 입장을 취해서 2030만 잡으면 선거 끝난다는 거예요. 선거는 일단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하는 거 보세요. 온갖 비리와 부정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과 비리가 정권이 커버해 주니까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비기득권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처럼 소신이냐, 또 자기의 어린 시절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 고생, 그래서 세상을 엎어야 되는 혁명아처럼 포장되고 있어요. 그는 가난이 두려워서 탐욕에 넘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장에 권력을 동원했든 안 했든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대장동 첫 보도 다음날 폼 바꾼 3인,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정진상, 유동규, 김용 전부 폰을 바꾸고, 유동규와 정진상은 8번 통화를 했고, 김용, 이재명 대변인이랑은 6차례 통화를 했고, 최재경이하고도 통화를 했고 2~3차례, 박관천이하고도 2~3차례 통화를 했고, 통화할 때는 증거가 남지 않는 영상 통화를 했고, 자,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43억 의혹이고 50억 클럽이고 조사를 안 하잖아요. 이 43억이라는 거는 분양 대행업자가 43억을 줬다. 처음에는 뭐 20억 줬다 뭐 이랬는데 43억 줬다. 그리고 100억을 받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돈이 쌍방울로 갔니 안 갔니 말도 많았죠. 그런데 이 43억의 행방을 쫓지 않았고, 또 김만배가 50억 클럽에 돈 줬다라는 것도 사실상 수사를 회피했다. 자,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조사만 하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샅샅이 모든 것이 드러날 건데 그걸 철저하게 이 정권이 감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를 자르고 마치 대장동에 자기도 피해자이냐, 지금 같이 해도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대깨문이나 대깨리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먹혀든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재명 조사가 40%에 접근하거나 40%를 넘긴 게 나오는 것은 대장동 부분에서 일정하게 자기의 대장동 간의 관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데 이재명의 그 끈질긴 노력이 먹혀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 대장동 때문에 했던 노력을 한번 보세요. 심야에 부부간에 얼굴이 터진 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도 다 덮었잖아요. 자, 거기에 반해서 윤석열은
비리가 있어서 그거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스스로 의문을 숱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저 사람이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봤는데 진짜 저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라고 봤을 때 윤석열은 그의 속마음을 다 노출시킨 거죠. 제가 이럴까봐 윤석열이 홍석현이나 초중동하고는 거리를 멀리하고 재벌하고도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거죠. 그거요, 거리를 두는가 안 두는가는 윤석열의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말이 듣기 싫으면요, 대선은 끝난 거니까 그거는 뭐 듣기 싫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딱 포착이 되게 돼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중이 좀 늦게 받아들이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2030이 이반했다는 거예요. 지금 2030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2030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것은 윤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 부인 문제에 대해서 처와 처가의 집중적 수사가 이어지며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잘 추스를 거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양이 필요하다는 말, 제가 일찌감치 백담사로 가라라고 한 말과 비춰보면 제 말대로 했더라면 훨씬 상황이 낫지 않겠냐. 자, 꼭 백담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행태로 했어야 된다. 그것 말고는 이 일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윤석열은 대선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정권 심판과 청산, 개혁 외에는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김한길이가 정계 개편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떠들고 다녔어요? 김한길이가 정계 개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김종인이가 개헌을 말하고 그리고 민주통합정부를 말하고 김병준이가 뭐라 했습니까? 국회 추천 총리를 말하고 자기 입으로 권력개혁위원회를 말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윤석열의 정체성이 문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윤석열은 김한길이나 김병준이나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을 앞으로 끌어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본인의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가리하고의 관계에서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는데 여기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통하는데 윤석열은 왜 안 통하는가. 거기에서 이재명은 스스로 자기의 의혹들을 희석시키고 단절시키며 모호하게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윤석열은 거기에 반해 자기 의혹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니까 2030이 집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지 않겠느냐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요, 대선 그만두는 게 낫죠.